안녕하세요. 오후에 여기 이렇게 자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 아트페어에 이런 이제 라운지 같은 게 있어서 뭐 콜렉터도 오시고 그리고 딜러도 오시고 이런 식인데 편안하게 앉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게 수업식으로 오늘 돼 있긴 한데요. 이 주민이라는 게 이제 젊은 작가들을 선정해서 10명을 선정하고 그 중에 이제 3명을 뽑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0명의 뽑힌 작가 중에 하나인 최명원 선생님이고요. 작가님이 특이한 건 이제 동양화를 하시고 굉장히 동양화적으로 하세요. 실제로 저 시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아무리 아크릴이 기름이 없다 그래도 서양화는 훨씬 맨들맨들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동양화적 수법을 갖고 아크릴을 그리는 작가는 많지만 그 종이로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표구를 해서 굉장히 동양화적으로 그리는 작가는 드물어요. 그리고 동양화가 굉장히 다른 심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되게 젊은 세대 이렇게 제목 붙이면 비평가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꼼꼼히 지금 이 세대에 그런 심성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붙였고요. 오늘 최명원 선생님은 하여튼 그림 하나는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성신여대가 동양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옛날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그리는. 근데 막 거의 1등 계속 졸업하신 분이라서 그림 실력 하나는 이제 대단하신 분이고요. 오늘 그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숭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타이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랑 이렇게 풍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몰두해서 그리는 작가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도출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최명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중간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도출해내는 식으로 이 짧은 1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최명원 선생님한테 일단 박수 쳐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묵으로 하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최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에서 이제 저희 작업 속에는 저는 과거 작품부터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소재별로 분류해서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윤슬,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의 시리즈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작품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의 제목은 이제 샤마임이고 그 외에 부제목이 따라 붙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을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늘 풍경, 수묵 풍경인데 왜 이렇게 채색을 가져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학부 때 처음으로 그린 하늘 풍경입니다. 요 작은 작업을 계기로 이제 이렇게 졸업 전시 때 수묵 하늘 풍경을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샤마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저는 하늘을 초월적 공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고 또 닫아주는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범접할 수 없는 그 에너지에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늘이 곧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순간에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구름의 형태에 담아서 이렇게 하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메인 작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늘을 수묵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저는 모든 색의 그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일컫는 하늘색 하면 연파랑색을 떠올리는데, 저는 하늘색이라고 하면 그 무지개에 있는 7빛깔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색부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무수한 많은 색까지 정말 너무 많은 색이 존재하잖아요. 이 색들은 햇빛으로부터 왔고, 이 색들은 저희가 만든 이런 인공물의 색에도 당연히 그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의 색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동양적 의미로 우주의 색이라고도 불리는 현색인 먹색으로 이렇게 하늘 풍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로 흑백의 수묵 하늘 풍경을 그리면서 이제 하늘의 다양한 얼굴과 하늘의 표정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흑백 대비를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한 하늘 풍경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마다 또 어느 곳에서 제가 어떻게 만났던 하늘인지 모두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들이지만, 이제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듯하니 이렇게 해서 짧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하늘과 구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마주한 하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그런 하늘들이 줄을 이루지만, 지금 화랑미술제에 있는 메인 작업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는 작품들도 이렇게 보면 상공에서 내려다본 하늘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이제 수평선과 비슷한 운평선은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없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운평선이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요 운평선에 좀 시선을 집중해서 관람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작품들도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런 밤하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달의 위치나 별의 위치가 좀 작업하기 힘들어서 실제로 그 상태에서 제가 직접 위치를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작업실에서 작품으로 옮기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정말 단 한순간도 같지 않잖아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 뒷면에 있는 하늘도 또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 단 한순간도 같지 않은 이런 하늘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름 메모인 이 20점의 작품은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게 초기작이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하늘 메모라고 해서 작은 작업으로 저희 기록 형태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만을 그리던 작품에서 왜 어떻게 윤술이 나왔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하늘의 공간을 확장시켜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처음 하늘을 그릴 때는 이렇게 대기권의 현상만 집중해서 하늘의 모습만 담아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학부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하늘의 본질, 불변적 존재의 하늘을 좀 제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인식하는 하늘의 공간은 구름이 떠 있을 수 있는 대기권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름이 안개가 돼서 내려앉은 곳, 그리고 그러면 공기가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즉 이 땅의 모든 세상인 그 공기가 존재하는 곳을 하늘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윤술의 빛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술의 작품은 하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또한 하늘 풍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늘의 빛과 공기의 이동인 바람을 좀 표현한 작품으로 물결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빛을 표현한 이런 작품들도 하늘 풍경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 세 작품은 어떤 노래 가사에 좀 영감을 받아서 시리즈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파도의 도상도 들어갔고, 앞으로는 이런 물결과 관련돼서 빛과 그다음에 바람에 의한 그런 물결의 도상도 계속 연구하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슬의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늘의 빛과 물결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앞으로 두 작품 보여드릴 텐데요. 좀 작은 작품이긴 하지만 화랑미술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린 작품입니다. 이제 잔잔한 윤술에서 넘어와서 파도에 밀려와서 빛을 싣고 빛을 나르는 모습,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밀려오는 찬란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새롭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윤술 작업을 할 때 바다에서 그 빛을 싣고 밀려오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신비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빛을 부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그 평안의 빛들이 함께 밀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하늘과 윤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중간인 수평선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에 수평선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수평선이 근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단순한 그냥 선이 아닌 좀 초월적 존재의 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 또 고달프지 않고 평안한 세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수평선은 저희 눈에는 인식이 되지만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이 머지 않았다. 우리가 계속 바다를 배 타고 넘어가면 수평선이 없이 저희가 그 바다 안에 갈 수 있듯이 그런 행복한 세상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수평선이 생략된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다른 시리즈에서 거기서도 또 수평선 생략이 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앞에서 설명드린 윤슬과 수평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다 작품 탄생 배경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길어질까봐 나중에 선생님과도 말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스에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이 등장했으니 당연히 그의 짝꿍인 지평선도 제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제일 첫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요건도 저희 학교 옛날에 이제 실기실에서 바라봤던 성북구의 풍경이고요. 여기서 연결된 게 또 요런 아까 보여드린 작품은 요 부분만 그렸다면 이제 확장해서 크게 작품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접한 실제 그 풍경들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평야의 지평선보다는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거의 숲속 같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숲의 지평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좀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의 달동네와 그 교회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좀 그리면서 특히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을 줬었던 작품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건물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 참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도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똑같이 열어주는 하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의 그 공평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고찰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공평함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품 부제목을 하늘의 꿈이라고 지었는데, 이 작품은 좀 제가 마음에 특별히 남는 작품이라 작품 부제목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숲 쪽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쪽 풍경이고, 실제로 저 집 위에 저렇게 집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저 집에만 떠 있어서 제가 포착해서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을 이렇게 많이 올려다 보니까 날씨, 계절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에 관련된 하늘 작품도 이렇게 봄 꽃비, 그다음에 눈 오는 작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완전 화창한 날은 이제 아예 하늘을 비우고 하늘을 그 한지 그대로 납두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작품들은 이제 화랑미술제에서 조금씩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고, 이번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 아득한 찬란 시리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여태까지 작업이랑 많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작품들은 이제 2장의 한지로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두꺼운 한지인 장지에 아주 진하게 하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얇은 한지인 순지를 한 장 덮어 씌워서 그 위에 바다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지 실제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전시에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작품 하늘 부분은 붓터치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서 봐도 한지의 결이지만 안에서 비쳐나오는 하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작품들은 그 초월적 너머의, 수평선 너머의 그런 세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수평선 생략도 이렇게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의 지평선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갑자기 채색이 등장하죠. 채색은 이 작품에서 채색 작품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다가 엄청 진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촌스러울 정도로 진한 하늘색을 제가 마음껏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덮어 씌워서 은은한 파스텔 톤의 하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채색 작업들은 넘어가시면서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신작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금 보신 아득한 찬란 시리즈에서의 채색 작업들, 그거랑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흑백의 하늘, 수묵 하늘 풍경이 저의 메인 작업이지만, 작업실 한쪽 구석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색들도 또 계속 채색 연구작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어가다가 이제 윤슬은 너무 눈이 부셔서 이렇게 직접 보고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채집을 주로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면 빛의 산란 때문인지 그 빛의 방울들의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색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보라색, 어쩔 때는 청록색,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노을의 윤슬은 노란색인데 분명히 그렇게 카메라에 담기는 색들을 수묵 작업에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구현하는 수묵 단체의 윤슬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빛의 바람의 그 이동에 따라서 물결의 구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색도 또 달라지는 것들을 연구작으로 이렇게 작은 작품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게 병이 하나 있다면 무지개병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긴 하지만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슬의 채색 작업들을 하다가 이 색깔들을 하나로 다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션 프리즘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다른 최근 작업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에 비친 하늘과 자연이 반영돼서
물에 비친 도상들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들은 제가 학부 때 하늘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나무가 물에 비친 하늘과 함께 비친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나를 투영해서 하늘의 빛과 그다음에 자연이 투영된 요런 반영된 작업들을 쉴만한 물가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연구작들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동현이고요. 이제 비평글을 쓰고 이 토크를 마련하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 들어가기 전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현대미술에서 젊은 작가들 사이에 spirituality, 그러니까 생각, 영성, 뭐 기운,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경남도립 도록 쓱 썼는데 경남도립 미술관에서 지금 있는 전시가 지금 방금 전에 끝났나 그게 뭐 거의 제일 많이 오고 그래요. 심지어 조각에서도 다 타로 카드만 하고요. 네, 제주에 있는 작가들은 다 여자 작가나 남자 작가를 만나면 전 봐주고 난리예요. 뭐 휴먼 앱 뭐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진짜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어떤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어서 되게 낯설게 느끼지만 하여튼 젊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팽배해요. 지금 거의 다 종교인이거나 다 주술인이거나 반쯤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미술에서 그게 되게 복잡한 관계성을 가져요. 뭐 미술이 굉장히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랑 뭐 예를 들어 정치를 분리하듯이 예술과 종교를 분리하려던 노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만나는 시기예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뭐 뭔진 모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뭐 힐마프 뭐 영화 같은 거 이마프 그 클라프 있으시잖아요. 칸딘스키랑 되게 친했거든요. 원래는 힐마 아프 클린트 광주 비엔날레 이숙경 큐레이터가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프닝 같은 거 할 때 직접 나서서 이제 이야기도 해줬고 이 여자 전시가 국제나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빌바오에서 이제 칸딘스키랑 듀얼 전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술계에서는 약간 샤갈 비평가들이 샤갈 이러면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하여튼 되게 종교적이기 때문에 지금 최명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선 작업은 아니에요. 되게 신기했어요. 동양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또 하나는 이 작업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는 실은 미술 전체를 흐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쟁점과도 연관돼요. 뭐냐면 결국 미술은 아무리 현대미술의 설치군, 영상이군 다 하나로 귀결돼요. 연금술이에요. 물질을 갖고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성과 연관되면 가장 팽배한 예술의 한 형태는 부적이듯이 예, 연금술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영화는 그 안에 나레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고 이제 미술은 소위 한 화면에 몰빵을 해서 넣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구상적이라는 것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운평선 하면 그거는 비행기 안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사실적이라고 느끼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밑에 구름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질물적이지만 지금 계속 그 하늘을 말씀하실 때 하늘을 뭐 하나님이나 다른 걸로 대체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늘 속에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 뭐 놀라운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미술이 온종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거고 인간도 이성적으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창조했을 테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오랜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동양화해서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 저한테 이 인용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을 그려서 망했어. 풍경의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굉장히 긴 인용물이에요. 하늘을 안 그리려고 그래도 하늘을 그릴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되게 이렇게 좀 자기가 종교나 이런 걸 그린다는 걸 굉장히
좀 그래 하셔서 모든 걸 하늘로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용기를 갖고 하늘을 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냈더니 이 작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질문은 이 제목이 굉장히 단순한 것도 있고 엄청나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매우 성경이나 찬송가 제목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요새 굉장히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하나는 하늘의 꿈이고 하나는 밀려오는 찬란.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도 있는데 잘 보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막 구름 위를 날고 있고 막 이 화면 전체를 하늘로 채우고 있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추상적인데 또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느낄까라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다고 맨날 목사님이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도와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작업을 그랬던 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방고도 목사님이 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건 별게 아니라 19세기 직업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에 보내는 군인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뭐 마티스나 뭐 칸딘스키는 원래 법관이었지만 마티스도 원래 법관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예술가들이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잘 아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잘 보면 반고의 1889년에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건 아시죠? 원래 한 1900년대 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점 돌아가셨는데 반고 후기 작업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등장해요. 근데 교회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데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하늘을 그릴 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단순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나 반고나 다 현대미술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그 시점에서 그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술을 사랑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상적인 세계를 되게 보이는 세계와 되게 본인이 느낀 어떤 목소리가 존재하는 공간 그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되게 그게 보이죠. 밑에 되게 세밀하게 그리고 실은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초현실주의 그림 보면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마그리트 보면 위쪽은 밝고 밑에는 까맣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하게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예술가들은 이 땅에 속하는 게 굉장히 우울하기 때문에 밑에 일단 우울하게 그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고 진한 색깔로 표현됐고요.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밑에는 장지에 표현하고 나중에 위에 하늘과 구분하려는 의도랑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는 굉장히 소위 airy 이렇게 막 하늘 때 달 듯 굉장히 야슬야슬하게 그리려는 그런 게 굉장히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이 두 그림을 보게 되면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얇고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은 연구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다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왼쪽 보면 되게 나사에서 막 찍은 듯한 굉장히 자세하고 사실적인 구름 사진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딴 세상 얘기처럼 그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름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내 위에 있는 건 왜냐면 어떤 구름 사진들은 그런 그 공간감을 혼돈시키죠.
근데 영화나 미술에서 공간감을 혼돈시키는 건 예술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위아래를 어둡고 뭐 밝고 예를 들어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잘 뜯어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가들의 소위 장난이자 혹은 작가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니까 갑자기 구름이 가까이 느끼기도 하고 구름과의 나의 관계도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구름이 저렇게 내 앞에 저럴 일은 없어요. 본인들이 우주 비행사가 되지 않고서는 물론 미션 임파서블 막 이런 거 보면 막 굉장히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CD인 거는 아시죠? 예. 인간의 눈이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은 위에 하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전통적인 그림의 하늘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 르네상스 초기 그림이나 이런 거에서 왜 그런 걸 느끼냐면 보통 뒤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눈에서 머니까. 그걸 혹시 공기원근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수법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원근법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르네상스 그림이 인문주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19세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하늘에다가 원근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늘은 다 머니까 뭐 가깝고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가로수길은 가깝고 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공기원근법인데 이거는 공기원근법에 반해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살짝 암울해져요. 전체 그림이 살짝 암울해지고 이 그림 보고 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같진 않지만 만약 제가 살짝 종교적 메시지를 두면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위쪽에 무게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사라지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되게 사실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물질적인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계속 비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음요. 윤수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제 가서 직접 보시면 이 하락미술제는 선생님이 덜 야심이라서 조그만 걸 들고 왔지만 큰 작업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리는 것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크게 그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구름 속을 날고 바닷속을 날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올 터인데 이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시익에서 보시면 요 반짝반짝을 은가루를 뿌렸어요. 이게 되게 서양미술에서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더 깊게 얘기하자면 연금술과 연계하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종교화를 보면 아우라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함부로 연예인하게도 부르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 특히 잘생긴 남자를 통해서 현현이 되지요. 굉장히 예쁘니까 아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르네상스에서 그 신체의 황금 비율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서양 애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서양 애들이 잘생기고 멋있는 황금 비율에 맞는 사람을 그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모니아스한 조화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고 진심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제 르네상스 부전공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우리가 금으로 이렇게 아우라를 그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사람을 금으로 그렸구나. 근데 우리가 금 하면 어때요? 래퍼들도 막 금 달잖아요. 그래서 금이 실은 노란색이 서양 미술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초월인데 하나는 약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종교화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커미션을 할 때 그때는 물감 값이 비쌌으니까 비싼 물감으로 그리는 부분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이 되게 좋고요. 비싸요. 푸른색이.
예, 그게 흘러 들어와서 얇게 펴바르다가 이제 아시죠? 고려의 비색은 물감을 아끼다가 생겨난. 예. 그래서 푸른색과 금색과 이런 하늘과 연관된 색상이 굉장히 비싼 색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하나는 굉장히 초월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교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Passion of Christ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똥이 쓴지 찍어보아야 아느냐처럼 어떤 초월적인 걸 꼭 초월적으로 그려내야 되냐, 이제 이런 반전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그 지점일 텐데, 저는 이 금처럼 돼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선생님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초월적으로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쉬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되게 잘 그리는데 이게 추상으로도 보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이 세상에 물리적인 나사가 원하는 구름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세계를 염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더 강하게 느끼게 할 거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요새 세대가 갖고 있는 비물질적인 미술에 대한 해석을 동양화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되게 재밌는 도전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드렸으니 누군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캐리커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양화는 최근에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기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림 보니까 저렇게 빌딩도 저렇게 동양화로 세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네, 질문은 아까 그 고흐 그림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지금 하느님을 믿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제가 고흐 얘기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흐가 저렇게 하늘과 만나는 지점에 시리즈로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를르는 이런 데 이렇게 그 교회를 크게 그리기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되게 낙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중에 크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고흐의 전기 그림이랑 후기 그림을 나누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선생님하고도 비슷한 게 뭐냐면, 고흐 그림이 후기에 하늘이나 밭이나 이런 굉장히 넓은 필드가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림이 많아져요. 여러분,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고흐의 초기 그림은 해바라기나 방안처럼 굉장히 작은 오브제 그림이 위주인데요. 한번 뒤쪽으로 가면 외경 그림이 많아져요. 밖에 그림이 많아지고, 그때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 교회를 되게 조그맣게 그리고, 실제 그래도 약간 멀리서 너무 마음이 적적할 때 그 지점을 바라보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겹치는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저는 신기했고, 그래서 굉장히 고호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흐가 그 신앙과의 관계성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저한테는, 이건 순전히 전데, 저는 그 그림이 저한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네, 왜냐면 그 시리즈들이 되게 현대미술에서 비평가들은 결국은 고흐를 굉장히 추상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초기 작업보다는 후기 작업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실은. 네, 왜냐하면 초기 작업은 좀 약간 좀 장식적이고 자포니즘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좀 후기는 굉장히 막 내재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자기 마음을 투영해서 막 하늘 색깔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스웨덴 국기 색깔로, 파랑 색깔과 노랑 색깔로 훨씬 합쳐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게 내장돼 있어서, 혹시 선생님도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생각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작업이 고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원래 저의 그런 신앙관
그거에 관련돼서는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교인지는 아실 것 같으시고, 이제 도로 같은 데서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항상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말로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몇 개 있어. 그렇게 교회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하늘 끝에 있는 교회에 제가 그 십자가랑 그 관련된 풍경에 정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선생님 글도 받고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새롭게 깨달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작품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6년 동안 석사과정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성신여대에서 제 실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저렇게 큰 교회에 십자가가 저렇게 있거든요. 저 풍경을 가장 많이 제가 와닿고 좋아했던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린 건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고흐와 관련해서 접목시켜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하늘 이제 샤마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하늘이나 이런 물결을 보시면서 그 평화가 약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그 찬란이나 영롱 시리즈처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비평가 님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약간 점점 그런 신앙적인 요소와 연결해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어떤 걸 그려야 되겠다 하는 하늘을 찾으러 다닐 때도 그렇고, 모든 작업의 베이스는 그런 신앙적인 게 궁극적인 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종교화야, 이 작가는 기독교라서 그냥 이렇게 하늘 그린데, 천국 생각하면서 하늘 그린데, 이게 아니라 종교화에서 떠나서 저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궁극적인 베이스는 그런 주제가 있지만 좀 새롭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약간 하늘 같은 저런 하늘 이제 구름 많은 풍경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웬만해서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랑 되게 가깝잖아요. 이 지상에 있고 약간 하늘로 가서 네네. 이제 천국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들은 거에서 되게 뭔가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런 평안함을 이 작품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천국 같은 것도 서양화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저런 사실적인 묘사도 약간 서양화 쪽인 느낌이 큰데, 이렇게 동양화로 풀어내신 거에서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지와 먹과 그다음 물의 만남, 그 세 가지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세 가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보여드린 게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밀한 면에서도 이렇게 아직은 저는 그렇게 세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세밀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풍경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제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하늘은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아직은 그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묵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잘 보면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게감이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구가 갈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시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약간 이상하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위쪽을 어둡게 그리는 거는 아주 전통적인 고전적 수법에서는 못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쪽이 그렇게 되면 그림이 좀 이렇게 쓴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게 본인한테 되게 중요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시각적으로 미묘하게 이게 그런 이렇게 그 기본 원리를 문법을 파괴하면 거기서 사람들한테 눈을 끌고 좀 더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이 되게 작지만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 붓질이나 이런 게 동양화가 상당히 그 완급을 잘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감을 덧칠하고 이러기가 거의 힘든 매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편안하지만 과감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숭고의 개념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긴 하죠. 숭고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나중에 포스트 모던 얘기할 때도 하는데, 조화의 바탕을 둔 미와 대척점에 있는 것을 숭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예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스케일이라든지 그러한 소재가 아닐 때 사람은 압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아니고요. 압도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와 추의 기준을 넘는 거. 그게 이제 숭고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예술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만약 더 큰 스킬로 가면 그 숭고를 느끼게 하겠죠. 예, 예. 혹시 또 질문, 연령대를 다양해서 저기 어머님께 질문을. 어때요? 제가 늦게 난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연필만 들면 뭐를 잘 그리더니 이렇게 이제 꼬마 작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미술제에 공모전에 느닷없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파요. 목소리도 자꾸 갈라지고 하는데 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음악을 해서 그 음악에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메시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든지 천지창조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늘 제가 이제 24시간 지켜보고 있고, 또 작업실도 저희는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것까지 잡을 줄은 몰랐네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고동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좀 그림을 그릴 때에 좀 놔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열과 성을 너무 100%, 한 80%만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200%, 250%를 쓰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좀 너무 심해서 늘 옆에서 안쓰럽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제가 모든 젊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모르는 거를 딸이 하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선만 하나 그려도 저는 그게 칭찬이 되더라고요. 칭찬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약간 틀어서 얘기를 하면, 특히 그림 그리는 작가들의 손을 하는 게, 이게 네. 연금술에서 예를 들어 영상예술이랑 설치예술이랑 다 조금 입장들이 달라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사진도 창작이거든요. 과연 어느 시점에서 관둬야 되느냐. 예를 들어 사진 작가는 수십만 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한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예를 들어 포토 몽타주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몽타주를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몸을 상하지 않을까지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업계에 있기 때문에 몸은 상해도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는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대가인 윌리엄 드쿠닝이
그런 많은 추상 작가들이 그림을 내다 버렸는데, 그 문학도 그러거든요. 그림을 내다 버렸는데 그걸 주워다가 팔았는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여성 시리즈죠. 예를 들어 모마가 지금 굉장히 뉴욕 현대미술관이 구조를 바꾸기 전에, 이전에 피카소의 그림으로 현대미술이 시작하고요. 윌리엄 드쿠니는 50년대 미술, 47년 48년 그림인데 하는다고 얘기가 있는 게 실제 시작했을 만큼 중요한 그림인데, 이제 너무 덧칠을 해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 캔버스에서 쓰러져 버려서. 그래서 다 몸이 상할 정도로 그림을 하는 건 사실인데, 어느 시점에 그림을 관둬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업계로 사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에피소드 얘는 뭐냐면, 영원히 결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문학도 그러거든요. 문학가들이 자기가 신诗를 대부분 약간 못 믿긴 하지만, 뭐 버리라고 그러고 죽었는데 뭐 주워서 책으로 만들었다. 꼭 언제나 속옷 넣는데 뭐 꼭 그랬는지 어떻게 알게, 속옷 넣는 서랍에 넣는데 발견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화가나 제가 시인이나 많이 그런 이유가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미술이 어려워지면서 여러분 여럿이 공동체로 하는 미술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브제, 레디메이드에서 자기가 안 하는 경우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협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해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오래된 시나 그림같이 아주 오래된 매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효과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일종의 판토마임에 해당하니까요. 언제 끝내느냐 질문은 매우 중요한 미학적 질문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전통적 매체에 해당하는 사람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그리다가 다른 거 그리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결정을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미학적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얘기를 질문하시면 제가 또 선생님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뭐 미술사적으로, 미술 이론적으로 지평을 넓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수묵화로 했던 게 너무 멋있었는데, 어떤 작품은 이렇게 먹이랑 이제 흰색만 사용해서 하시고, 또 하늘의 색깔을 잘 담아서 색깔을 활용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흰색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수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작품에 나타나는 흰색들은 그 한지 그대로 비쳐나오는 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수와 묵만 사용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난히 하늘이, 저는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유난히 특이한 하늘이나 좀 아름다운 하늘이나 좀 아니면 어쩌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하늘이나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포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흑백으로 대비를 많이 시켜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싶은 하늘이 있고, 요거는 좀 평안하게 하늘을 좀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걸로 보여드린 게 나아요. 여기 보면 제가 연구작으로 하다가 저렇게 노을의 구름은 저렇게 노을색도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아득한 찬란에서 색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안한 하늘의 색깔을 담아보고 싶어서 사이드로 계속 연구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 다양한 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성적 풍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이 하늘을 보면서 느낀 느낌인 거죠. 네. 그 하늘의 표정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까말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은을 이렇게 붙였을 땐 더 물질적으로 막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더 이렇게 하늘 세상과 더 소통하라고 할 때도 있고, 종교조차도 더 물질적인 게 강조될 때도 있고요. 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나를 채워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실은 종교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화에서 이론상으로 이제 이런 것이 그 접점에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때는 더 깜깜할 수도 있고 깜깜하면서 더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약간 더 투명하게 느낄 수도 있게 심성적인 풍경인데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역할은 이 여기 있는 관객들이 봤을 때 그 다양성을 선생님이 느낀 걸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왜 노래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슬퍼서 노래할 수도 있는데 슬프게 느끼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한 질문 굉장히 올바른 질문이고 그 색깔을 어떻게 사용할 때가 과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선생님이 의도했는지로 가는 거겠죠. 저는 하늘을 볼 때 하늘에 나타난 구름이 하늘이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상의 것과 하늘이 그 구도 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완벽한 구도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상의 자연물과 또 색상이 완벽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색상을 가져와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하늘의 에너지, 우리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또 반드시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도 내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 돌아가는 에너지,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자연을 키우고 또 어쩔 때는 파괴시키는 무서운 하늘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갈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하늘의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수묵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그림 너무 작품 예쁘게 잘 봤고요. 궁금한 것이 이제 작품마다 그 보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작품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영화 얘기해 주셔가지고 요즘 영화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할 때 시점이 달라서 네. 아주 새로워지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혹시 작가님이 처음에 그리셨던 그 하늘을 바라보는 풍경하고 앞에 뭐 샤마임에서 하늘 속에서 바라보는 작품이 있었는데 또 다른 시선의 자유로운 그 위치에서 그리실 계획도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고수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무조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하늘만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윤술 작업을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하늘의 공간이라고 인지하게 된 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아무래도 우리가 상공에서 생활을 하진 않으니까 제 작품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하늘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꼭 그거를 나눠서라기보다는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볼 때는 내 발밑에 구름이 있는 그런 풍경도 나에게는 또 다른 하늘 풍경이고 또 수평선, 수평선, 지평선만 바라보던 이 세상에서 또 올라가면 운평선이라는 존재도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늘에서 상공에서 그리는 하늘 그리고 또 아래에서 바라보는 하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 또 가격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하고는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요. 선생님이 앞으로 뭐 솔직히 지금은 영상 작가 되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 샤오미가 진짜 그 VR이랑 만들어서 작가들이 거의 다 집에 6만 원짜리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작가가 꼭 영상 매체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세기 들라크루아나 뭐 예를 들어 칸닌스키가 되게 추상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화가라고 해서 최대한 새로운 매체에 그 뒤처지는 거는 네, 안 좋고 네, 선생님 그 앞으로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셔서 당연히 시야가 펼쳐지겠죠. 네.
저희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화랑미술제 잘 즐기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가 선생님이 다른 작품을 볼 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선전하세요. 자기 부스가 어디 있다고. 제 작품은 여기 넘어가셔서 C홀 주민 부스에 가시면은 이런 흑백 작품으로 딱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전시되는 그런 전시 관련된 것들은 제 인스타 통해서 이제 전시 소식도 계속 업로드하고 작업 과정도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